네,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네, 이번 주 벌써 10주차 강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10차 강의 이번 주는 이제 거북선의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 1교시에서 우리가 거북선이라고 하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이제 살펴봤고요. 결국 거북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이 해전을 갖다 펼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기존의 그러한 이제 배들을 개량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활용했었던 그런 이제 배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같이 살펴봤고, 또 그러면 거북선은 처음부터 거북선 그 형태로 그대로 썼느냐, 이 거북선은 무엇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느냐라고 한다면은 이 우리나라의 수군의 주력함이 판옥선이었었는데, 판옥선은 바닥이 평평한 형태 평저선이었다고 같이 살펴봤고요. 또 그리고 이 판옥선에 대한 그러한 이제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된 계기, 또 배경, 또 그때 조선의, 일본의, 그리고 중국의 상황이 어땠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고,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부산으로 침략해 들어온 왜군에 의해서 동래성이 함락이 되고, 또 신립장군이 버티고 있었던 충주 지역이 함락이 되고, 한양까지 뭐 삽시간에 그렇게 이제 점령이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고, 조정은 임금이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고, 그런 한편 바다에서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왜적을 갖다 물리치면서, 그러면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런 과정에 활용이 됐었던 것이 거북선이다. 또 이 거북선이 어떤 돌격선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갖다가 상당히 크게 했기 때문에, 또 이 해군의 그런 어떤 그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크게 호전시킬 수 있었던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 해군들이 맞붙었을 때, 조선군의 수군과 왜군이 맞붙었을 때 조선군의 판옥선, 즉 주력선은 이제 판옥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판옥선과 왜군의 군함인 아타케 분해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갖다 이제 같이 그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왜군의 배와 조선의 배 차이가, 특히 왜군의 배는 이제 바닥이 첨저, 즉 뾰족한 형태의 바닥, V자형의 바닥의 그런 이제 구조를 갖다 이제 나타내고, 장점은 속도가 빠르고 신속하게 접근해 적함에 이제 적분을 해서 그 적함에 승선을 해가지고 백병전으로 이렇게 이제 승부를 가리는. 그런데 이제 좋지만은 단점으로는 내구성도 떨어지고 부식, 외부 충격 이런 것들이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러한 왜군의 바닥이 평평한 그런 형태하고, 바닥이 뾰족한 형태하고 우리 조선 수군의 판옥선하고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바로 그래서 판옥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외부 충격에 판옥선이래요. 죄송합니다. 왜군의 배는 아타케 분해라고 하는 것은 그 외부의 충격에 약한 그러한 이제 취약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렸던 판옥선하고 안택선, 아타케 분해라고 하는 이것이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러한 형태로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저 왼쪽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이 판옥선이에요. 바닥이 평평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 나무들은 전부 이제 뭐라고요? 나무 못을 우리는 이제 사용을 했다. 그런데 반해서 요 아타케 분해라고 하는 요
일본 왜군의 배의 경우에는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속도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외부의 충격에 약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홀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조선 수군이 사용했었던 판옥선의 경우에는 저기 바닥이 평평한 평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본의 아타케 분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뾰족한 첨저, 즉 뾰족한 저 바닥이다 이거죠. 그래서 바닥이 평평한, 바닥이 뾰족한 형태, V자 형태라는 거죠. 그럼 이 배들이 바다에 떠 있을 때 어떠한 형태로 유지를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바닥이 평평한 판옥선의 경우에는 흘수라고 하는, 흘수가 잠깐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배가 물에 떠 있을 때 배가 잠기는 깊이를 이제 흘수라고 그러는데요. 흘수가 평저선인 판옥선의 경우에는 비교적 낮아요. 그런데 반해서 이 일본의 주력선이라고 하는 아타케 분해의 경우에는 바닥이 뾰족한 형태로 흘수가 즉 잠기는 깊이가 굉장히 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기는 깊이가 낮고 위에 공간이 비교적 넓으니까 거기에 사람도 많이 타고 실는 것도 많이 싣고 그러한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반해서 이 아타케 분해라고 하는 일본의 왜군의 배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공간도 V자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활용하는 공간도 좀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용한 못이 이제 쇠못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녹도 쉽게 쓸고 또 이제 파도라든가 외부의 충격에 약한 그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봤고요. 요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외형적인 그런 구조고요. 실질적으로 군함의 형태는 아까 잠깐 나왔었던 것지만 여기 이제 판옥선.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판옥선. 우리 조선 수군의 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일본 왜군의 이제 배 아타케 분해라고 하는 안택선인 것이죠. 이렇게 모양에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모양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크기도 판옥선의 경우가 이 아타케 분해라고 하는 이 안택선보다는 더 컸다. 크기가 훨씬 컸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크기 차이는 이를테면 한 이런 정도 차이. 그림으로 봤을 때. 그래서 판옥선의 경우 그리고 아타케 분해는 굉장히 큰 거였었고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이제 중형이 주력 부대였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새끼 분해였었던 거죠. 그리고 아타케 분해가 되든 새끼 분해가 되든 즉 안택선이 되든 관선이 되든 모양은 거의 같은 형태의 모양이고요. 재질이 우리 판옥선의 경우에는 소나무라든가 또는 참나무로 비교적 단단한 그런 이제 나무인데 반해서 이렇게 아타케 분해 즉 안택선이나 새끼 분해라고 하는 그 경우에는 이제 삼나무다. 그래서 삼나무의 경우에는 이 강도가 좀 약하다. 그래서 외부의 충격에 약한 그런 형태였다. 다만 바닥이 V자 형태, 첨저 형태를 갖다 띄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다. 왜 그러냐면 저렇게 평평한 것보다는 마찰이 덜할 테니까 유선형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속도는 빠르다. 그러한 점은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평저선인 판옥선과 그 다음에 V자의 첨저선인 이 새끼분해 혹은 왜군의 배 아타케 분해가 제일 처음 맞붙은 게 이제 어디냐면요. 사실은 옥포 해전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처음 이제 싸운 그 이제 해전이 옥포 해전인데 이 옥포 해전 때 그 특징들이 장점과 단점들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부분 같이 우리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3대 해전에 포함되지 않지만 옥포해전은 아주 특별하다고 전해집니다. 외란 당시 육해군을 통틀어 조선군이 왜군을 처음으로 이긴 전투이기 때문이죠. 임진왜란 개전 직후 조선은 불리한 수준을 넘어 줄곧 몰살되고 침략당하는 패배의 연속이었습니다.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한 지 약 보름 만에 수도 한양이 함락되고 임금은 피난을 가버렸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국토가 침략되고 온 백성들이 도륙당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던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충무공 이순신. 당시 이순신 장군은 전라도 좌수영 수군 절도사로서 지금으로 치면 해군 소속 한개 함대 사령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보름 전 부산포에서 왜군에 참패한 경상우수사 원균이 지원 요청을 했죠. 부산포가 왜군에 함락됐어. 지금 당장 모여서 치러 갑시다. 조정에서 출정 명령이 없었어. 아니 시방 우리가 전면한 거 못 들었어? 명령이고 나 말고 비상 상황이란 말이오. 전라우수사, 일단 군사를 모아 가봅시다. 지금 바로 말이오? 당시 자신의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 군사를 이동시키는 것은 국가 반역으로 오해받을 행위였기에 이순신 장군은 상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약속 날짜에 이혁기 장군이 합류하지 못했기에 이순신 장군은 더더욱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시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소. 바로 그때 녹도의 만호 정훈 장군이 찾아왔습니다. 아따 장군, 명령이고 나발이고 이번 기회 놓쳐버리면 우린 전부 다 거시기 해버려라.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버려요. 지금 당장 출정해야 한다고요. 좋소, 출정합시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본인 군사만으로 첫 출정을 결심했습니다. 탄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으로 말이죠. 여기서 포작선은 그냥 조그만 민간 어선을 말하는 것으로 전투용 선박이 아니었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조선 수군이 마치 큰 함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장용으로 참전했습니다. 협선은 5명 정도가 승선하는 작은 부속선으로 정찰이나 탐방에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제 함포 공격이 가능한 전투용 선박은 한옥선 24척이 전부였죠. 임진왜란 해전의 아이콘 거북선도 훈련이 부족했기에 이 전투에는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단점을 극복한 훈련이 덜 되었네. 부산포를 침략한 700여 척의 외선 전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 함대는 남해안을 따라 매복하며 적진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5월 7일 거제 옥포만 해안에서 노략질 중인 적선 50여 척을 발견했죠. 전군,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태산처럼 무겁게 침착하라. 실제 전투선은 28척이 전부였지만 빽빽이 늘어선 협선과 포작선으로 인해 적의 입장에서는 100여 척의 전투함대로 착각할 만했죠. 옥포만의 해안선은 완벽하게 막다른 구조로 마치 도관에 든 생쥐가 되어버린 왜군들은 전투 의지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겁먹을 거 없다. 해안선을 따라 뚫고 나가! 왜군은 6척을 앞세워 양쪽 해안선을 따라 정면 돌파하려고 시도했지만 초총과 백병전 위주로 훈련된 왜군들에게 있어 사정거리가 훨씬 긴 중거리 화포로 무장한 한옥선 함대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한옥선의 평평한 선체 바닥은 복잡한 남해안 바다에서도 현란한 움직임을 펼치기에 알맞은 디자인이었죠. 선체 바닥이 뾰족한 외선들은 먼바다를 빠르게 항해하는 데에는 유리했지만 해류가 수시로 바뀌고 크고 작은 암초로 가득한 남해안 바다에서는 취약했습니다. 전군, 발포하라! 함경과 무기의 특성을 잘 살린 이순신 장군의 전략에 왜군들은 속수무책으로 격파되며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날 첫 승리에 힘입은 조선 수군은 같은 날 오후 마산 하포 앞바다에서도 적선 5척을 격침시켰고 바로 다음 날 통영 해안에서 배를 버리고 도주한 왜군들의 전투선 11척을 불태우는 등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가며 차곡차곡 실전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이윽고 본격적인 대규모 전투에서도 연전연승하면서 임진왜란에서 가장 중요했던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왜군의 작전은 육군이 속전속결로 수도를 공략하는 동안 수군이 해로를 통해 물자를 보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순신 장군 덕에 제외권을 상실한 왜군은 더 이상 전방에 보급을 못하게 되면서
주력 부대의 힘을 잃어버린 거죠. 早く援護だよ。国分にだ。国分の언제ですか? 자, 복 봤다. 보급은 무슨 이놈들 수급 따러 왔다. 조선 수군의 압도적인 승전보는 전국에 퍼져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이윽고 전국 팔도의 관군과 의병들이 여기저기서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했던 한 줄기 희망. 그 희망이 시작된 장소가 바로 이 옥포만이었습니다. 네, 옥포. 네, 오늘날에도 이 옥포에는 배를 갖다가 만드는, 그쵸? 예. 그래서 이 조선소들이 옥포에 많이 있죠. 예. 바로 이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쳤었던 그 기계, 이런 것들을 담아서 지금도 열심히 배를 만든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장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바닥이 평평한, 예, 우리나라의 판옥선하고 또 바닥이 뾰족한 일본의 안택선 또는 관선이라고 얘기하는 새끼분해, 예, 아타케분해, 새끼분해, 이런 것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이제 전투였었고, 또 이순신 장군의 아주 슬기로운 그런 이제 전술로 인해 가지고 일본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이때도 근데 우리가 이제 거북선 그러면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모든 배를 거북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했던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당시에도 이 옥포해전 당시에 제일 처음 이제 출정을 하게 된 거예요. 1차 출정을 하게 됐는데 이때도 거북선은 끌고 가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바로 그 전날 이제 시험 운행을 했었거든요. 함포 발사도 그렇고. 그랬으니까 아직 적응이 안 됐는데 어떻게 바로 이제 투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다 판옥선으로, 예, 그렇게 이제 일본을 제압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거북선은 이제 거북선은 언제 어떻게 제작을 했느냐? 거북선의 제작과 관련된 얘기를 갖다 좀 해보자고요. 앞에서 우리가 정의해서 살펴본 것처럼 거북선이라고 하는 것은 판옥선을 기본으로 해서 그 판옥선의 갑판 위에다가 외형 전체에 뚜껑을 갖다 씌운 뒤에, 예, 나무판을 갖다가 덮은 그런 배인 것이죠. 근데 이 거북선이 사실은 이순신 장군 시절에 그 당시에 저 거북선을 갖다가 처음 만들었다? 그거는 아닌 것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뭐냐? 1415년, 태종 15년에 이미 그 태종 임금이 임진도라고 하는 섬을 지나다가 일본에서 왔었던 왜구들, 그쵸? 왜구들이 이제 막 그 쳐들어오고 또 해안가에 이렇게 이제 또는 이제 강가에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럴 때 거북선 모양을 하고 그러고 있었던 배가 일본의 왜구의 배하고 싸우는 것을 구경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이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예, 처음 거북 모양의 그런 이제 배, 뚜껑이 씌워져 있는 그런 배는 이미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던 걸로 그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13년, 태종 13년이죠. 이때 고안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무렵에 그런 이제 그 이야기들을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하고 있고요. 1513년, 아직도 뭐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1572년에 일어났으니까, 예, 중종 8년에도 창선이라고 하는, 예, 그러한 이제 그 배가 개발이 됐고요. 1550년 명정 5년에는 윤선이라고 하는 것, 배도 개발이 됐다고. 윤선은 뭐냐면 바퀴 모양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돌림으로써 이제 움직이는 건데요. 이 거북선의 본격적인 개발은 이순신 장군이
나대용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 휘하에 있던 부하에게 명해서 그때 그 당시에 그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 개량해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1592년의 일인 것이죠. 예. 여기서 이제 이야기했었던 윤선이라고 하는 것이 발로 밟아서 수차를 갖다 돌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왜 어디 이제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예, 저수지라든가 이런 이제 유원지 가면은 발로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오리배를 갖다가 움직이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윤선은 발로 밟아서 수차를 돌려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의 동력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윤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양에서는 1543년에 실용이 되고 이것을 소위 패들 휠 보트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패들을 밟는 거죠. 이제 페달이죠. 우리 말로 이제 다시 요즘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은 예, 패들 휠 보트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1550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즉 그 당시 조선에서도 예, 개발이 돼서 그래서 이제 운영이 되었던 걸로 그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 거북선은 예, 태종 시절에 만들어졌던 거북선 그리고 이순신 시절에 만든 거북선 크기가 벌써 크죠, 그렇죠? 이순신 시절에 만든 게 밑에 건데요. 예. 저 위에 게 이제 태종 시절이고요. 이순신 시절에 만드는 이 거북선의 경우에는 높이도 훨씬 높죠, 그렇죠? 예. 그리고 크기도 훨씬 커진 그러한 형태이고요. 오른쪽에 예전의 그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순신 시절에 어떤 거북선들이 어떤 형태를 갖다 대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게 이제 거북선의 구조인데요. 이 거북선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서도 잠깐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그렇죠? 함포죠. 예, 포를 갖다가 이제 장착을 했는데 여기에는 천자, 예, 지자, 현자, 황자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총포인데요. 이것이 한 4종류 정도가 여기에 이제 장착이 돼 있었고요. 천자, 지자는 발사물로 화살을 갖다 발사하는 거예요. 네, 화살을 갖다 이제 발사하는 거고요. 현자포는 용 머리에 사용을 했고 철환을 갖다가 공중으로 발사를 하는데 그 아래 폭약이 들어있는 것이죠. 꼬리 아래 또 총구멍을 갖다가 설치를 했고요. 좌우에 각각 6개의 총구멍을 갖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포를 갖다가 총포죠. 포를 갖다가 이제 발사하도록 됐고요. 이 거북선의 등에는 십자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통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통로 이외의 곳은 전부 칼, 송곳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안으로부터 밖으로 튀어나오게 그렇게 이제 꽂혀 있어가지고 발로 밟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노는 한쪽에 8개, 오른쪽에 8개, 왼쪽에 8개. 그리고 방패가 26개. 크기는 바닥 길이가 한 50자 정도. 그리고 폭이 25자. 본체의 길이가 65자 정도. 그런 정도의 판옥선의 크기를 갖다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위는 뚜껑은 이제 판자로 덮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맨 위. 판옥선의 기본 골격이 이제 그랬었고 그 위를 갖다가 판자로 그 판자로 덮은 데다가 이제 송곳이 삐죽삐죽 나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되어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포도 장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여기 이제 이순신 거북선의 특징인데요. 보시면 이러한 모양이라는 거예요. 거북선의 모습이죠. 천자총통 둘, 지자총통 둘, 용두에 현자총통이 하나. 그다음에 황자총통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쭉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14개 그렇게 이렇게 그 장착을 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명해서 만든 이제 그런 형태의 거북선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렇게 이제 그려진. 왜 그러냐면 실체가 지금도 남아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총통이 19개 배치가 이제 됐었다는 얘기. 거북선 누가 만들었느냐? 이순신 장군이 직접 만들었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명령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거북선을 만든 사람은 사실은 지금까지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는 전라남도 나주 사람이에요. 나주 사람인데 금성나시인 나대용이라고 하는 분이 거북선을 처음 개발을 했다고 그럴까? 개량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나대용은 1556년에 7월 25일 전남 나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28살에 묵과에 급제를 했고 훈련은 봉사로 재직을 하다가 재미가 없었나 보죠. 예.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서울인데 32살에 사직을 하게 됩니다. 사직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거북선 연구에 몰두를 하게 돼요. 그리고 1590년에 실험 제작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년 전 1591년이죠. 당시 전라 좌수영 수사였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막하에 전선 감조 군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북선 각종 무기 제작 이러한 이제 책임자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미 이렇게 거북선이라든가 각종 무기를 제작하는 책임자로 활동을 하면서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바로 전날 4월 12일에 거북선을 갖다가 드디어 개발해서 진수를 하고 발포 실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는 그 당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투함을 갖다가 이제 만든 그런 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임진왜란 시에 나대용 장군은 충무공 이순신을 도와서 손수 만든 거북을 이용해서 옥포해전, 한산대첩.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포해전을 실질적으로 끌고 가지는 전쟁에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산대첩에 참전해서 참전여가 아니라 참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사천해전, 한산대첩에서는 이때 참전해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적탄을 갖다가 외구가 쏜 조총을 갖다 맞아서 중상을 입기도 하는 그러한 이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나대용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고 개발했었던 사람은 나대용 장군이고 이것을 갖다가 지시를 하고 전체적으로 총괄한 거는 역시 이순신 장군이죠. 예. 바로 이 거북선을 만든 이유는 거북선을 외적이 침략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이순신이 거북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일종의 철갑선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위는 철갑을 씌우고 쇠못을 박아서 적군이 배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하고 공격은 주로 거북의 머리 모양 부분에 그리고 양쪽에 노를 젓는 곳에 구멍, 요곳에 포를 설치해서 공격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바로 근데 이제 이 거북선의 역할은 뭐냐면 이 배가 모든 판옥선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역할은 바로 이 배가 적군의 부대를 흩뜨려 놓는 일종의 돌격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하고 철갑을 갖다 둘렀으니까는 감히 이게 일본 배들이 모여 있는데 한 군데 뚫고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배에 올라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돌격선으로 이렇게 배끼리 부딪히는 그런 경우에도 이 우리나라의 판옥선은 소나무, 참나무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했었던 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돌격선 역할을 해서 배를 침몰시키고 주력 부대가 공격을 쉽게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했다는 거죠. 당시로는 획기적인 그런 이제 발명품으로서 외적은 거북선의 돌격 능력으로 심한 타격을 입고 또 여러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다 만드는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이 거북선이라고 하는 것이. 예. 바로 이 거북선의 역할인데요. 아까 우리가 보셨던 바와 같이 처음 전투를 갖다 출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옥포해전이었었어요. 처음 전투. 우리 잠깐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이거 애니메이션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이틀 만에 이순신도 일본군의 침략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순신은 곧장 부하 장수들에게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집결할 수 있도록 출전 준비를 맞춰둘 것을 지시합니다. 또한 주변 지휘관들과 쉴 틈 없이 정보를 교환했으며 직접 군관을 보내 정찰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그때 원균의 부하 장수 이영남이 이순신에게 와 원군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장수는 조정의 허락 없이는 관할 해역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순신은 일단 요청을 거절하는데요. 그러곤 조정의 장계를 올려 경상도 해역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26일 조정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경상도 해역으로 출전해 일본군을 공격하려는 원균을 지원하라. 단 지휘관인 이순신의 재량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에 이순신은 휘하 장수들에게 모든 전함을 이끌고 좌수영으로 집결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경상우수영에서 온 보고에 따르면 적선은 처음엔 100척이었다가 얼마 안 있어 350척이라는 등 시시각각 늘어나는 반면 전라 좌수영의 판옥선은 고작 24척이었기에 이순신은 일단 전라 우수영과 힘을 합치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약속한 날짜인 30일까지 전라 우수영이 도착하지 않고 심지어 연락마저 끊기자 이순신은 휘하 장수들을 모아 단독 출전을 의논합니다. 하지만 장수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는데요. 고작 판옥선 24척으로 왜군의 500척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우리 관할 지역인 전라도 해안을 지키다가 전라 우도 수군이 합류하면 그때 출전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경상도 해역은 우리 조선 해역이 아닙니까? 지금 전라도 경상도가 뭐가 중요합니까? 경상도가 뚫리면 왜적은 곧 전라도로 쳐들어올 것인데 적이 쳐들어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잔 겁니까? 맞는 말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끼리 단독으로라도 출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전라 좌수군의 단독 출전이 결정되었으나 출발하기 전날인 5월 3일 한 수군이 겁에 질려서는 탈영해버립니다. 그러자 이순신은 곧장 그를 잡아와서는 군율대로 그를 처형한 뒤 머리를 매다는데요. 당장 출전해야 하는데 이 한 명 때문에 군기를 어지럽힐 순 없으니 강한 처벌을 내린 거죠. 다음 날인 5월 4일 드디어 이순신과 전라 좌도수군 5천여 명이 24척의 판옥선에 탑승해 출전합니다. 이들은 첫날 미조항을 거쳐 소비포에 정박했다가 다음날 당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경상우수사 원균이 판옥선 4척을 이끌고 합류하는데요. 그렇게 형성된 연합함대는 작전회의를 한 뒤 송미포로 이동해 정박합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 출발한 이순신은 일본군이 가덕도 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먼저 척후선을 보내 정찰을 하는데요. 그때 옥포만 쪽에서 적을 발견한 척후선이 신기전을 쏘아 올립니다. 옥포만에 정박 중인 일본 수군은 도도 다카토라의 함대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함선을 정박해놓고 상륙해 주변 마을을 약탈하는 중이었는데요. 조선 수군을 발견한 일본 수군은 재빨리 배에 탑승해 교전 준비를 합니다. 한편 첫 전투를 앞두고 잔뜩 긴장 중인 병사들에게 이순신은 말합니다.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고 태상같이 엄중하라. 전투 기록에 앞서 서로의 전력을 분석해보자면 먼저 조선군의 함대는 판옥선 24척으로 한 척에는 약 180명 정도의 군사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 외에 협선 17척과 포작선 46척이 함께 있었으나 이들은 정찰을 하거나 고기를 잡을 때 쓰는 작은 배로 전투에 활용할 수는 없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판옥선 수만 세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일본 함대는 대선인 아타케 부대, 중선인 세키 부대, 소선인 고바야 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타케 부대에는 약 200명, 세키 부대에는 약 100명, 고바야 부대에는 약 40명 정도의 군사가 탑승해 있었는데요. 전선 수는 약 20여 척 차이가 나지만
일본 함대는 중선, 소선이 함께 있었으니 전체적인 병사 수는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판옥선과 일본 함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투 방식에 있습니다. 판옥선은 화포로 적선을 부수고 화살로 개별 군사들을 죽인 후 불화살을 쏘아 적선을 불태움으로써 전투를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함대는 조총을 쏘며 빠르게 다가와 배를 적선에 붙이고 군사가 직접 적선으로 넘어가서 전투를 하는 백병전이 주요 전투 방식이었는데요. 따라서 일본 함대엔 화포가 별로 없었죠. 그렇게 시작된 첫 전투. 다카토라는 먼저 6척의 함대를 보내 이순신을 공격하려 했는데 그때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화포가 발사되며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데요. 일본군의 조총으로는 화포에 맞설 수 없었으며 배를 붙이기도 전에 배가 부서지고 쏟아지는 화살에 벌집이 되기 일쑤니 일본 수군으로서는 도저히 조선 수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조선 수군은 아무런 피해 없이 적선 6척을 전부 부수자 사기가 충만해져서는 나머지 함대도 차례차례 부숴가는데요. 그렇게 이순신의 함대는 아타케분의 13척, 세키분의 6척, 고바야분의 7척, 총 26척의 일본 함대를 부수며 전투를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이때 조선군의 피해는 단 한 명이 부상을 당한 것 외엔 없으며 적장인 도도 다카토라는 나머지 24척의 함대를 이끌고 도망쳤으니 조선 수군의 완벽한 승리라 볼 수 있는데요. 옥포해전을 승리한 이순신 함대는 거제도 영등포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신기전이 쏘아져 오르더니 가까운 바다에 적선 5척이 지나가고 있사옵니다. 라는 보고가 올라오는데요. 그러자 이순신은 곧장 이들을 추격해 하포에 도착했는데 이미 일본군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간 뒤였습니다. 이순신은 아쉬운 대로 적선 아타케분의 4척과 세키분의 1척을 부순 뒤 이번에는 남포로 이동해 고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인 5월 8일 아침 이순신은 적선을 발견했다는 첩보를 듣고 적진포로 향하는데요. 적진포에는 아타케분의 9척, 세키분의 2척, 고바야분의 2척이 정박돼 있었으나 일본군은 이미 배를 버리고 상륙해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아쉬운 대로 적선 11척을 불태운 뒤 다시 바다로 나서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순신에게 참담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임금께서 한양을 포기하고 파천하셨다 하오. 선조의 파천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1차 출정은 옥포해전으로 시작이 되고요. 아까 옥포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바닥이 평평한 판옥선과 또 바닥이 뾰족한 일본의 아타케분의 세키분의 그런 이제 장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났었던 전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시간이 됐어요. 2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